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뭐 그 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오영재 선생님 좀 모니터링도 좀 해주시고요. 또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할게요. 아, 2013년 사이버 강의 내분기계를 맡은 아산병원 병리팀의 전명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세포라는 그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조금 떨렸어요. 그냥 또 여러분들 그냥 바깥에서 뵙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 이제 한 거는요. 이제 첫째로는 그 베이직 엔도크라이놀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바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또 난자가 생성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브노멀 호르모넬 디스올더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분비학이라는 것은 또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거는요. 그 강길전 박사님이라고 충북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인터넷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제가 참고를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의나 이런 거는 네이버에 있는 것들이나 인터넷을 찾아서 그런 것들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학이라는 것은 호르몬과 그 기능을 연구하는 생리학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AA 버솔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이 호르몬에 관련된 것, 호르몬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그 시초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실험이 어떤 거냐면은 수탉의 정소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탉이 완전히 정소가 제거된 수탉과 또 일부만 제거한 것과 제거되지 않은 수탉의 그런 행동 양상의 그 변화를 관찰했어요. 근데 그 정소가 완전히 제거된 수탉은 암탉한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 그렇다면 정소에서 어떤 물질이 그런 것과 관계된 어떤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19세기에 와서 이제 내분비학이라는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큰 공헌을 한 분들이 이제 W.M. 베일리스나 E.H. 스타링 같은 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 일정한 어떤 글랜드, 내분비에 있는 그 글랜드에서 분비돼서 어떤 특정 세포나 조직에 작용해서 신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그 뇌 중추하고 또 말초 조직 사이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이고 그것들이 이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밸런스라든가 이런 거 신체의 조절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추에서 이게 전달이 될 때는 특이하게 우리가 그 뉴런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 펄스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관련 장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지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1번은 이제 지금 대뇌 보면은 세리브럼 대뇌고 벨럼이 소뇌이고요. 또 메둘라 오블리가타가 연수입니다. 중뇌, 연수. 그 위에 붙어 있는 게 폰스가 연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콜퍼스 캘로섬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좌우 대뇌 반구 사이에 위치해서 두 반구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탈라무스라는 게 보이시죠?
탈라모스는 시상입니다. 시상은 이제 대뇌 피질하고 여러 가지 감각계통을 연결해서 그런 감각기와 운동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그 탈라모스 시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거기 아래 H라고 표시된 게 보이시죠? 그게 이제 그 하이포탈라모스 시상에 있는 하부에 위치한, 우리가 이제 내분비계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다루게 될 하이포탈라모스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토매틱 너브 시스템, 자율신경계나 그 호르몬 대사, 신체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장기죠. 그 아래 주머니처럼 달려 있는 것이 이제 피츠토리 글랜드, 뇌하수체고요. 이 뇌하수체도 역시 그 시상 하부와 거의 비슷한 역할,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주는 뇌교라 그래서 이제 중뇌와 연수 사이에 메둘라 오블리가타, 그 연수하고 그 중뇌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손의 이제 북쪽 지역에 이게 위치하면서 중추신경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의 손의 반구를 이제 다리처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2번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피츠토리 글랜드를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색깔이 지금 보시면은 그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연한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살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이포탈라머스, 윗부분은 하이포탈라머스고 아랫부분은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같은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표시가 이렇게 같은 색깔로 보여지냐면은 이 기원이 같습니다. 기원이 그 뇌하수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엽하고 중엽은 이제 구강의 라트겐항에서 기원을 하고요. 후엽 부분은 시상 하부에서 기원을 하기 때문에 기원이 같기 때문에 색깔을 같이 했고, 또 그런 의미 때문에 뉴런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체에서 자극을 전달을 받으면은 뇌하수체 후엽으로는 바로 그 축삭을 통해서 그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엽 같은 경우는 문맥이 이제 존재해서 그 문맥을 통해서 또 자극이 전달되고 된다는 그런 서로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시상하부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일단 모식도로 좀 그려봤는데요. 하이포탈라머스는 이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을 해서 그 GnRH가 피츠토리 글랜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자극을 가하게 되면은 피츠토리 글랜드에서는 FSH나 LH를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나도트로핀이 이제 방출이 되면은 그것들이 오바리라는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그 오바리에서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나 안드로겐 같은 그런 호르몬을 방출해서 결국은 타겟 올간이 되는 그 여성의 이제 자궁 내막 부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포탈라머스의 그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상하부는 사실 시상하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을 섭취하는 기능, 체액의 대사, 밸런스를 맞추는 거, 또 우리의 그 체온을 조절하는 거, 호흡기 계통 또는 성장하고 관계된 것들, 서큘레이터리 시스템, 그러니까 순환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관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포인트를 맞출 부분은 reproductive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식 기능하고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 나오죠.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GnRH를 계속 강조를 할 거고요. 그 GnRH가 피츠토리를 자극해서 FSH와 LH 분비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CRH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ACTH, 그러니까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GHRH, 그래서 그로스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 또 PIF, 프로틴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물질들이 방출이 됩니다. GnRH는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옆에다가 이제 따와 봤는데요. 구조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상하부의 궁상액에 세포체가 지금 세포체가 위치하고 있고, 축색은 내하수체 전엽 후엽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되어 있네요. 내하수체 전엽이 아니라 후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계에는 내하수체 전엽에 문맥계와 혈관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GnRH의 특징은 파동성 분비를 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파동성 분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양이 조절이 되면서 분비를 한다는 거죠. 분비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동성 분비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나 간격을 두고 이 GnRH가 규칙적으로 분비가 되는 것들. 근데 GnRH의 분비는 이제 처음에 원숭이를 통한 실험에서 60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파동형으로 이제 분비되는 게 밝혀졌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 사람은 한 90분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그런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기와 범위가 일정한 파동으로 분비되고, 월경 주기에 따라서 이것들이 변화를 하는데, 난포기 후기에는 증가하고 황체기에는 감소합니다. 성선자극 호르몬은 이제 그 분비세포의 내형질 세망에서 이제 합성돼서 그 다음에 골지장치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분비될 때는 세포막 쪽으로 이동해서 세포 외에 유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뇌하수체 내에는 또 이런 분비장치하고 저장장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뇌하수체 내에서도 이런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또 여기서 분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GnRH의 그런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1차적으로 고나도트로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나 아니면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그런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네거티브 피드백은 피드백을 영향을 받아서 내가 에스트로겐이 증가한 것이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갔을 때 그 GnRH가 적어지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 여기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GnRH의 분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날 때는 앞으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분비 폭발이라 그래서 이제 난포에서 난자가 다 만들어져서 이제 걔를 방출시킬 때, 그때는 이렇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GnRH의 방출, GnRH의 분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나 어떤 체중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약물 또는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왜 미치는지 또 이런 기전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지토리에서 방출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제 옥시토신이 있고요.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세포체는 시상하부에, 축색은 내하수체 후엽에 위치하면서 시상하부에 시상상액에서 합생돼서 축색을 통하여서 내하수체 후엽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알기닌 바소프레신,
이거는 소변하고 관계가 되는 호르몬이죠. 이런 것들이 또 피츠토리 호르몬의 하나고요. 이제 옥시토신은 이제 작은 근육을 수축하고 유관벽을 수축해서 유주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출산하는 그런 과정하고 관계가 있죠. 알기닌 바소프레신은 이제 시상하부의 방실핵에 세포체가 있으면서 뇌하수체 후엽의 축색의 말단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이제 순환, 혈액량, 혈압이나 삼투압 조절을 하고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신장의 레닌이나 안지오텐신계의 AVP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이 알기닌 바소프레신이 합니다. 또 프로락틴이 있는데요. 이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는 프로락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주 분비 촉진 호르몬이고요. 뇌하수체 전엽의 프로락틴 분비 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에서 TRH에 의해서 이제 분비가 촉진이 되고 도파민에 의해서는 분비가 억제되는 그런 호르몬이죠. 프로락틴의 기능은 유방의 발육을 촉진하고 유즙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난소에 국소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황체의 호르몬 합성을 촉진하지만 이게 과다하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억제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환에서는 이 프로락틴이 안드로겐 대사를 촉진하고 임신 중에 양수의 전해질 대사나 폐 성숙에 아기의 그런 그 폐 성숙에 관계를 하게 됩니다. 프로락틴이 감소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병변이 존재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도파민에 의해서 프로락틴이 그 방출되는 것이 이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분비가 감소되면은 그런 프로락틴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과격한 운동이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이런 프로락틴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그 전엽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들은 이런 성장 호르몬 또는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프로락틴, 앞서서 말씀드린 프로락틴, 또 가장 중요한 FSH하고 LH, 또 중성세포에서 TSH, 이 TSH는 그 염기성도 아니고 또 호기성도 아니고 중성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호르몬들이 뇌하수체 전엽의 대표적인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분비되는 그 기전을 한번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보이시는 그 세 개의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 지금 뉴로 세크레터리 셀, 근데 이게 하이포탈라머스에 있는 뉴로 세크레터리 셀들인데 이 셀들이 지금 이것들은 뉴런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이다.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한 과정, 그러한 기전으로 전달이 된다. 자극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분홍색 다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분홍색 다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어떤 자극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하이포탈라머스에서 나오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면 자극을 통해서 이런 분홍색의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문맥으로 가게 됩니다. 포털 베슬에 그런 혈관계로 가게 되고 그것들이 분홍색 다트가 전달이 됐잖아요. 혈관으로. 그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내려가서 이 피츠토리에 가서는 그 피츠토리에 존재하는 이러한 분비 기능을 하는 셀들이 있는데 그런 엔도크라인 셀, 그런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엔도크라인 셀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지금 파란색,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피츠토리 호르몬으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혈액을 통해서 방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뭐 FSH나 LH 같은 호르몬은 테스티스나 오바리에 작용을 하게 되고
TSH는 뭐 타이로이드, ACTH 같은 경우에 이런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 콜텍스에 이제 그것이 이제 타겟 올간이 되는 거죠. 그것을 자극하게 돼서 거기서 방출하게 되는 거죠. 프로락틴은 맘마리 글랜드, MSH는 뭐 멜라노사이트, 엔돌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 내에 있는 그런 페인 리셉터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타겟이 되는 장기로 이런 물질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패스웨이가, 이러한 경로들이 이제 단순한 경로. 그래서 A번에 보면은 심플 엔도크라인 패스웨이가 있고, 또 이렇게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로를 거쳐서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뭐 심플 엔도크라인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프로테인이 있고, 그것이 그 내분비계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어떤 물질을 방출을 해서 그것들이 베스를 통해서 타겟 그 장기로 아니면 타겟 셀로 바로 가게 돼서 거기서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이제 심플 엔도크라인 패스웨이이고, 또 이러한 것들의 예는 이제 블러드 내에 글루코스의 그 농도가 조절되는 그런 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심플 패스웨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심플 뉴로 호르몬 패스웨이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뇌 시상하부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뉴런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뉴런의 그 센서리 뉴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어떤 엔도크라인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뉴런에 의해서 신경 전달이 한번 되고, 그것이 다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혈관을 통해서 타겟셀로 가는 거. 요거는 이제 심플 뉴로 호르몬al 패스웨이가 되는 거예요. 뉴런이 관계됐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심플 뉴로 엔도크라인 패스웨이가 됩니다. 그거는 뭐 두 가지의 그런 원리가 합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뉴런에 의해서 하이포달라머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것들이 이제 뉴로 세크레터리 셀을 통해서 블러드 베슬로 가고, 블러드 베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타겟 이펙트를 하게 되면 그건 심플 엔도크라인 패스웨이인데, 여기에 다시 엔도크라인 셀을 통해서 블러드 베슬을 한 번 더 거쳐서 타겟 셀로 간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심플 뉴로 엔도크라인 패스웨이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로는 이제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그러니까 심플 뉴런 B번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켜서 젖이 나오면 그거는 심플 뉴로 호르몬al 패스웨이인데, 엄마가 그런 자극이 없이 아기를 생각만 해도 유즙이 분비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뉴런에 의해서, 신경에 의해서 이게 리셉터가 되고, 나중에 리스폰스가 여러 가지 다른 단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C번에 해당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토리에서 이제 방출하는 호르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는 FSH하고 LH예요. 다른 어떤 호르몬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부인과에 있어서 FSH하고 LH 호르몬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고, 이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follicular stimulating 호르몬이고, 또 LH는 루테나이징 호르몬이잖아요. 이 FSH하고 LH는 시상하부의 GnRH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된 다음에 난소의 인히빈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GnRH가 성선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피투터리 글랜드에서 FSH하고 LH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 하는 그런 피드백은 누가 주느냐? 난소의 인히빈이라는 거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데, 인히빈은 결국은 그 난자가
난자가 성숙되면서 우성난포가 되면은 인히빈을 스스로가 방출해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만 만들어라. 이제 나는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멈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난소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이 양이 피드백이 돼서 조절됩니다. 그리고 또는 또 성선자극 호르몬이나 뭐 당단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그 양이 조금은 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FSH의 가장 큰 역할은 난포를 성장시키는 역할, LH는 배란을 유발시키는 거, 황체를 형성하는 거,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FSH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난포의 그 과립막, 그래놀로자 셀이라고 하죠. 어디? 지금 전혀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안 보이시죠? 지금 형광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형광펜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몰라서 잠시만요. 지금 강의를 듣던 오영재 선생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면 형광펜 기능으로 이걸 좀 찍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기능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제가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FSH의 역할에서 네 번째 보면은 FSH와 LH의 수용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 FSH는 배란 직전에 분비 폭발을 일으켜서 난구세포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FSH하고 LH의 분비 폭발이라는 것은 이 분비 폭발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두 가지가 다 FSH하고 LH가 수치가 높아져야 그 농도가 높아져야지 그 성숙된 난포가 그게 바깥으로 방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에 속하는 건데요. 시상하부가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뇌하수체가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뇌하수체의 기능에 의해서 분비 폭발이 일어나고요. 초기 난포기 때는 되나? 지금 예. 시상하부는 이제 이때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뇌하수체가 주로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난포기 때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적을 때 또 합성장치와 저장장치의 기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황체기에서는 이 두 개가 고농도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때는 합성은 낮아지고 또 저장은 증가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승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FSH하고 LH는 분비 폭발이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또 에스트로겐 피드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는데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것은 혈중에 에스트로겐의 양이 증가하면 성선자극 호르몬이 감소하는 거. 증가할 때 감소를 일으키게 하면은 그건 네거티브 피드백이고요. 내가 어떤 것이 증가할수록 다른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 거. 그게 네거티브 피드백. 보통은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그 다음에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의 양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도 이게 성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촉진돼서 분비 폭발로 연결되는 현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는 경우는 분비 폭발이 일어날 때다.
그것은 그 난자가 방출이 될 때, 방출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TSH, 뇌하수체 전엽에서 사이로트로피에서 분비가 되고요. 요거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에서 T3나 T4 분비를 촉진시킬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이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이것들이 체온 유지나 신체의 대사의 균형의 유지에 관여를 합니다. 다음은 오바리의 기능과 오바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오바리는 오바리가 이제 바깥에 그 메듈라하고 안쪽에 메듈라하고 피질, 그 콜텍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지금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피질 부분, 수질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스트로마 부분, 수질 부분에 원시 난포가 있습니다. 원시 난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것들이 지금 이제 각 단계별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숙한 난포가 일단 빠져나가게 되면 그 다음 이 담겨져 있던 그릇이죠. 오븐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콜퍼스 루티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황체가 되고 그 황체가 시간이 더 지나면은 백체가 되는 거죠. 전혀 기능을 이제 가지지 않는 그런 백체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는 원시난포가 출생 시에는 약 200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일 일정 수의 난포가 매일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발달하다 중간에 이제 폐쇄된 상태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들은 이제 그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사춘기에는 70%만 존재를 하는데 폐경기 때는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소진이 돼서 폐경기 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난소의 기능은 난자를 배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생산을 한다거나 수정란의 착상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난소의 기능이 난자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난소 같은 경우에 원시난포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이 난포의 수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시난포의 수가 출생 시에는 약 200만 개이지만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줄어들게 돼서 폐경 정도가 되면은 약 한 30만 개 정도 그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성장하는 단계가 이제 프라이머리 폴리클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가 저미널 에피텔리움 하방에 이제 프리 만마리 폴리클이 이제 존재하고 그것이 우사이트로 그 다음에 세컨더리 폴리클로 그 다음에 2차, 3차 이제 난포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정에 필요한 성숙된 난자를 매달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그 어떤 것을 하느냐? FSH하고 LH를 방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난소는 이제 난자를 배출시키고 배출된 난자가 수정이 이루어지고 또 나가서 착상에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자궁이나 난관 그리고 주위 조직을 적절히 준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원시 난포가
1차 난포로 되고 1차 난포에서 2차 난포, 3차 난포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먼저 프라이머리 폴리클이 그 다음에 우사이트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세컨더리 폴리클로 또 그 다음은 우성 난포로 2차 난포에서 3차 난포로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성 난포를 선택하게 돼서 그 우성 난포가 이제 자기만의 독자적인 다른 난자가 성장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출되고 그 방출된 곳에는 콜푸스 루티움이 생기는 것까지가 이 난포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바리언 폴리클이 지금 자라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원시난포가 1차 난포로 성장을 할 때는, 자, 월경에 이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면 원시난포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난포가 됩니다. 1차 난포가 돼서, 이때는 직경이 25 마이크론에서 80 마이크론 정도로 이제 커지게 되고, 과림막 세포가, 여기 지금 과림막 세포가 평평한 모양에서 입방형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요거 하나하나가 과림막 세포예요. 그래놀로저셀. 이 과림막 세포가 평평한 모양에서 입방형 모양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방형으로 변하면서 이제 남모세포하고 과림막 세포 사이에 이 남모세포하고 과림막 세포 사이에 투명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투명대는 이제 과림막 세포에서 이제 분비되는 그 단백 물질 있죠. 글라이코프로테인이 풍부한 물질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림막 세포하고 남모 세포는 그 갭 정션에 의해서 세포 간의 그런 연결 통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원시난포가 1차 난포가 2차 난포로 2차 난포가 3차 난포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요. 먼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시 난포가 1차 난포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은 과림막 세포가 그 세포의 모양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평평한 모양이었어요. 동그랗게 그냥 평평한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입방형으로 하나의 어떤 원 레이어의 입방형으로 이게 동그랗게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제 1차 난포가 이제 계속 성장하게 되면은 1차 난포에서는 2차 난포로 변하는데 이때 변하는 건 뭐냐면은 그 과림막 세포가 아까는 하나였잖아요. 과림막 세포가 이렇게 한 층이었잖아요. 과림막 세포가 입방형으로 변하는 게 원시에서 1차로 가는 거면은 과림막 세포가 이렇게 하나였던 것이 이것들이 이제 증식이 되는 겁니다.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 층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2차 난포로 갈 때 여러 층으로 이제 달라지게 되고 난포하고 경계하고 있던 주위에 있는 스트로마가 변형돼서 난포막 세포, 우리가 떼카셀이라고 얘기하죠. 떼카셀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 엑스트너 소체가 출현하게 되고 과림막 세포층 사이에서 체역으로 찬 이제 작은 소공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제 난포가 더욱 커지면서 직경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달 월경 주기의 시작과 더불어서 성장을 개시해서 이 수십만 개의 원시 난포 중에서 처음에 성장할 때 한 개가 아니라 6개에서 12개가 난포의 어떤 집단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난자는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지만 처음에는 6개 내지 12개가 이렇게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난포에서 2차 난포로 가는 거. 아까는 어땠어요?
처음에 1차 난포는 원시 난포에서 1차로 성장할 때는 원 레이어의 입방형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타났었죠. 근데 1차에서 2차로 변할 때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데카셀이라는 게 이게 데카셀입니다. 그리고 그래놀로자 셀들이 한 층에서 여러 층으로 이것들이 증식을 하게 돼요. 여러 층으로 증식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월경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면서 성장을 시작한 게 그 프라이머리 폴리클이 어떻게 변하냐면 과림막 세포가 한 층에서 여러 층으로 변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셀들이 데카셀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명대가 그 남모세포, 이게 남모세포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바깥에 있는 이 과립세포하고 그 사이에 투명대가 생기는 거예요. 투명대가, 주나펠리시다라는 그 투명대가 지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그 투명대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 투명대는 과립막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과립막 세포에서, 요 까만 안에 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투명대는 그게 바로 글라이코프로테인 물질이고, 이 사이에는 갭정션이 있다. 간극결합이라 그래서 이 갭정션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이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난포가 2차 난포로 성장할 때, 자, 보셨죠? 그래서 1차 난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2차 난포로 성장합니다. 아까 보셨던 거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개층이던 과립막 세포가 두세 개층을 이루고 난포하고 경계를 하고 있던 주변에 기질세포가 변화돼서 이쪽에 기질세포가 변화돼서 데카셀로 분화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차 난포가 2차 난포로 성장이 됐고, 그 이후에는 2차 난포가 이제 3차 난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더 커져서 직경이 거의 6mm에 이르기까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차 난포가 3차 난포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과립막 세포층 사이에 요 부분,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과립막 세포, 이것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층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과립막 세포층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이런 작은 구멍들, 소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은 구멍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구멍들이 우리가 칼 엑스트너 소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2차 난포가 2차 난포에서 3차 난포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성 난포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성 난포라는 것은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난포 집단 속에서 이것들이 다 여러 개가 다 최종적으로 성장이 된다면은 난자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최종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가장 완벽하게 성장하는 것은 단 하나이고, 그 성장이 되기까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 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을 시작한 한 난포 집단 중에 최종 배란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난포를 우성 난포라고 합니다. 우성 난포는 여러 가지 난포 집단 중에서 어떤 거라고요? 최종 배란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난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 난포는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우성 난포가 일단 결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거는 월경 주기 제7일까지는 우성 난포가 선택이 되고, 그때까지 선택이 된 난포만 그 다음은 성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성 난포는 유사분열을 보다 빨리 해서 다른 난포에 비해서 과립막 세포를 많이 함유합니다. 그래서 FSH 수용체를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과립막 세포가 FSH를 결국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용체를 과립막 세포가
이 FSH 수용체를 많이 확보해서 FSH에 의한 자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난포각 내에 있는 다른 난포에 비해서 FSH를 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다량의 에스트라디올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포막 세포는 LH 수용체의 수가 많아서 에스트론의 전구 물질인 ADD나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합성하고 난포막 세포층에는 혈관 증식이 많아서 순환 혈액보다 많은 콜레스테롤과 LH를 유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우성선포가 여러 가지 집단의 난포가 성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월경주기 7일까지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성난포라고 하고 우성난포만 자랄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퇴화가 되며 퇴화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다른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과련막 세포를 많이 함유해서 이 FSH 수용체가 많아서 얘가 특이적으로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FSH가 많다는 것은 많은 양의 에스트라디올을 성장하게 되고 이 에스트라디올로 인해서 이 최종적으로 난자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성난포는 많은 과린막 세포, 또 많은 FSH, 또 많은 FSH 수용체, 또 LH, 또 LH 수용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내가 무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 이외에 내가 우성난포 이외에 다른 난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빠른 성장을 이룬 다음에 다른 것들을 억제를 합니다. 어떻게 억제를 하냐면은 인히빈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우성난포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죠. 많이 과린막 세포가 많고 또 FSH가 많고 그러한 수용체가 많고 LH가 많고 LH 수용체가 많은 이러한 과정들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체에서 인히빈을 내면은 이젠 그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스탑시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히빈을 방출해서 나는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다른 난포들을 성장을 억제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준비를 한 다음에 인히빈과 에스트라디올을 생성해서 뇌하수체의 FSH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FSH의 영향으로 성장하던 다른 난포의 성장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이 성장하던 그런 나머지 세포들은 어떻게 되냐면 난포 퇴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퇴화하게 하고 우성난포만, 난포네요. 우성난포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이런 폴리큘러 플루이드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라피안 폴리클이잖아요. 그라피안 폴리클 안에 더 많은 그 폴리큘러 플루이드들이 차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폴리클들에 차여진 이 액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난자를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성난포가 3차 난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성난포가 3차 난포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한 그라피안 폴리클로 변하게 되고 과린막 세포가 과린막 세포들이 더욱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개의 소공으로 아까 존재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합쳐지니까 굉장히 큰 공간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큰 공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난포강, 엔트롬을 형성해서 여기에는 난포액이 차게 됩니다. 이게 난포액이 여기를 차게 되고 훨씬 더 크게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난포강은 난포액의 증가에 따라서 커지면서 이 중심에 위치하던 이 난자의 위치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나가기 쉽게, 방출하기 쉽게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난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난소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트로겐이라든가 뭐 프로게스테론이라든가 안드로겐이 있는데 난소와 관계된 이 호르몬 그리고 우리는 에스트로겐만 알고 있지만 그 에스트로겐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게 네다섯 가지의 어떤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난소는 에스트론 및 에스트라디올의 에스트로겐을 합성합니다. 이때 난포막 세포와 과립막 세포의 두 종류의 세포하고 FSH하고 LH 등 두 종류의 성성자극 호르몬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트론이라든가 에스트라디올이라든가 이것도 그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들을 만드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글씨가 깨져 보이시나요? 글씨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글씨를 좀 키워볼게요. 글씨가 잘 커지지 않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글씨가 더 이상 이게 커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조절을 글씨를 두껍게요. 그럼 잠시만요. 이거를 글씨를 좀 키우고 좀 진하게 했는데 어떠신가요? 보이시나요? 여전한가요? 여전히 잘 안 보이시나요? 그렇군요. 해상도가 문제인 것 같다고요. 예, 예, 그러네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다 내용을 많이 넣어서 이 글씨가 너무 작아졌어요. 좀 아까보단 좀 나은가요? 아니면은 여전한가요? 어떡하나. 약간 좀 더 굵게 했는데 여전히 깨지나요?
글씨가? 아, 아까보다는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예, 할게요. 근데 너무 많은 글씨를 넣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너무 많은 글씨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깨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하게. 내용이 또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글씨를 보시면서 해야 이해가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네요. 사이버 강의가. 예. 네, 글씨를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잠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만 우리 쉴까요? 5분 정도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요거 글씨 조정을 좀 끝내고요. 잠깐 물이라도 마시고 예. 이제 5분 후에 몇 분이죠, 지금? 예. 9시 5분에 다시 시작할까요? 그렇게 할게요. 일단 진하게.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진하게. 다 진하게. 그냥 이건 키우고. 아니, 그냥 줄여. 응. 다른 건 다 잘 수 있는데. 응. 됐어. 진하게. 작아. 응. 네, 싫어요. 어, 5분에. 5분. 전 1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아, 아마 그냥 들으시고 이해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뭐 글씨가 깨져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요? 이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아니 목소리가 저희 아들이 엄마 목소리는 잘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아. 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또 내용도 너무 사실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정말요? 정말 라디오 듣는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명확하게 글씨나 이런 것들이나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대박이네요, 진짜. 예. 제가 끝날 때 해드릴게요. 정말 반장님 잘 드셨습니다. 진짜. 예,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고, 너무 복잡해서 들으시고, 또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제가 한 번이라도 했던 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러면, 예, 시작할게요. 글씨를 좀 보시고 이것을 그냥 같이 읽어가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어,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난소는 에스트론 및 에스트라디올의 에스트로겐을 합성하고 이때 여기에 어떤 게 관여하냐면은 백카셀과 그래놀로자셀 등이 이 에스트론이나 에스트라디올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FSH, LH의 그 두 종류의 성선자극 호르몬이 이 과정에 관여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ADD라는 것이 있어요. ADD가 이제 테스토스테론하고 안드로겐을 합성하는 그런 전구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난포막세포와 과린막세포가 관여한다. 그리고 두 종류의 성선 자극 호르몬이 관여를 해서 에스트론과 에스트라디올의 이런 에스트로겐 종류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포막에서 합성되는 게 ADD거든요. 이것과 테스토스테론이 확산을 통해서 과린막세포로 이동을 한 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화 홀수 촉매에 의해서 ADD를 에스트론으로 전환시키고 또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라디올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난포 성장에 관계하는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안드로겐과 또 액티빈과 인히빈. 액티빈은 무엇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인히빈은 그것을 억제시키는 건데요. 그리고 FSH 또 LH 이것들이 다 관여를 해서 난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안드로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농도가 낮을 때는 과린막 세포의 방향화 효소 활성을 촉진해서 난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방향화 효소를 촉진해서 결국은 ADD를 뭘로 만들어요? 에스트라디올로 만들고 에스트라디올이 결국은 난포를 성장시키는데 깊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난포 성장을 돕는 거죠. 그러나 높은 농도일 때는 방향화 효소를 억제해요. 그래서 난포의 퇴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액티빈과 인히빈은 과린막 세포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로 뇌하수체의 FSH의 분비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것도 간접적으로 난포 성장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SH는 난포의 과린막세포의 분열과 증식 촉진하고 과린막세포의 FSH 수용체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화 호소의 활성을 촉진해서 에스트로겐의 합성을 돕는데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드로겐 또 FSH, LH, 액티빈과 인히빈 이것들이 에스트로겐 결국은 난포를 성장시키는데 관여하는 그러한 인자들인 겁니다. 자, 이제는 다 성장이 됐죠. 이제는 배란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배란하는 데는 이제 그라프 난포가 그라프 난포가 충분히 성숙이 되면은 이제는 배란할 준비를 하겠죠. 이때는 그라프 난포가 이제 대량의 에스트라디올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라디올이 분비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 많은 양으로 과량으로 그 양이 증가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비 폭발을 하게 되면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이 에스트라디올의 분비 폭발이 FSH의 분비 폭발로 연결이 되고 LH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결국은 배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셨죠? 지금 얘가 빠져나간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그라피엔 폴리클에 꽉 차여져 있던 그 액이 방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FSH하고 LH가 분비 폭발이 일어나게 돼서 활성화돼서 분비를 두 가지가 다 고농도로 분비될 때 이 폴리클이 터지면서 여기서 난자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배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난자의 세포질 성숙을 돕고 그라프 난포의 과림막 세포 내에 LH 수용체를 유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배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에스트라디올의 분비 폭발 기능이 여러 가지 배란을 하는 것 이외에도 수정을 돕는 역할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궁경부의 점액을 다량 생산해서 정자의 유입을 돕거나 자궁의 근육을 시켜서 진로 정자를 흡입하는 역할 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건 배란뿐만 아니라 이제 수정을 돕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LH 분비 폭발은 교원질 분해를 효소로 유도해서 난포 파열을 돕는다. 또한 그 배란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제 플라스미노겐 활성체를 유도해서 배란을 돕는다. 그리고 난포각 내의 난포액을 증가시켜서 난포 파열을 촉진한다. 또 감수 분열을 통해서 1차 난모세포를 2차 난모세포로 분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비 폭발의 기능 중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난포 파열을 돕고 배란을 돕는다. 결국 분비 폭발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미노겐 활성체를 활성화해서 난포막의 용해를 도와서 여러 가지가 압력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또한 막을 약하게 해서 바로 배란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난자 주위에 난구세포를 해서 아미노글리칸을 분비시켜서 난구 팽창을 유도합니다. 과림막 세포 내에 LH 수용체를 유도해서 배란 후에 황체가 형성되었을 때는 황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FSH의 분비 폭발의 기능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지만 단 배란에 중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난소의 배출을 돕는 것이 분비 폭발이다. FSH하고 LH가 폭발적으로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으키면서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란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 배란 후에는 난포 파열에 의해서 난자가 빠져나가면 그 빠져나간 곳에 모양과 기능이 변화해서 뭐가 되냐면 콜포스 루티움이 됩니다. 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황체는 과림막 세포의 이제 그 크기가 커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질을 흡수해서 얘가 황색을 띠는 세포가 되는데 그것을 루테인 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노랗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콜포스 루티움 황체가 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이 황체는 월경 4, 5일 이전에 최대로 성숙합니다. 근데 이것이 임신이 되지 않으면 그냥 쇠퇴해버리고 임신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또 임신을 지속시킬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황체의 퇴화는 지방 변성 및 섬유화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이것이 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콜포스 루티움에서 나중에는 이것이
콜퍼스 알비칸스로 변하게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황체의 혈관 침투와 황체의 형성 과정이 어떤지. 자, 수정이 되면 황체는 퇴화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생기거든요. 일단 수정이 되면은 이 황체는 월경 황체보다 더 커지면서 여기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아의 영양막 세포에서 생성되는 HCG는 임신 10에서 12주가 되면 태반에게 그 호르몬의 기능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황체 태반 이양 과정. 서로의 호르몬을 각자의 역할을 이양해주고 얘는 이양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자궁 내막이 그 월경 주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경 후기에는 월경이 끝난 직후 4, 5일이 되면은 자궁 내막이 가장 얇은 시기가 되고요. 증식기는 지금 월경의 사이클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첫날이 월경이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해서 자 4일째가 되면은 이제 다시금 난자를 원시 난포에서 이제 난포를 성숙시키는 기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일째 되면은 프라이머리 폴리큘이 7일 정도 되면 그로잉 폴리큘로 자라게 되고 머추어 되는 데까지는 한 열흘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일 정도, 14일에서 15일에 오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일에서 19일 정도에 콜퍼스 루테움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것이 23일에서 24일 이 사이가 이제 되는 건데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궁 내막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바리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궁 내막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뷸레이션이 일어나기까지를 우리가 증식기, 그 다음에 오뷸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분비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25일 이후부터는 25일에서 28일을 지속하다가 그 다음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menstruation 기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경에 따른 월경 사이클에 따른 자궁 내막의 변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경 후기에는 이 자궁 내막이 얇아져 있죠. 이미 다 떨어져 나가고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 내막의 선조직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직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식기에서는 이제 점차 이 주변이 두터워지면서 치밀해지고 또 표층에 있는 그 선조직이 이제 키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그랬었잖아요. 앞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작고 동그랬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분비 기능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커지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분비 활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분비를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증식기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분비기 때는 자궁 내막이 분비할 수 있도록 부종이 더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선들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분비물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하기 시작해서 그 작용으로 선조직의 분비 활동을 나타낸다. 배란 후에 48시간이 지나면 선조직의 상피세포에서 지질과 글리코겐이 풍부한 이러한 이제 투명한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배란 7일째에는 이게 부종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내막이 두터워지는 거를 지금 부종으로 표시를 했고요. 9일째에는 나선 소 동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전탈락막 세포가 출현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란 후에는
자궁 내막에 염증 세포들이 출현해서 2, 3일 동안 백혈구의 광범위한 침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질이 탈락막화된다 그랬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월경 전기의 자궁 내막은 일단 3계층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이 베이잘 라인의 레이어는 탈락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월경시에서는 이 윗부분이 탈락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을 기능층이라고 펑셔널 존이라고 부르고 아래층을 베이잘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로 나눈다면은 내막의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컴팩트한 레이어, 그리고 스펀지 레이어, 그 다음에 베이잘 레이어, 그리고 윗부분 두 부분을 가리켜서 어떤 기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경이 일어나면 이 기능층 부분이 소실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이 베이잘 라인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궁 내막이 어떻게 변하냐? 아까보다는 훨씬 더 발달하면서 아까는 이런 흰 부분이 안 보였잖아요. 이제 분비기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아래에 있는 그림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하고 같습니다. 베이잘 레이어, 스폰지 레이어, 컴팩트 레이어. 그래서 두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펑셔널 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시 탈락 후에 지혈하고 이제 내막의 복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내막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자궁 경부에서는 여기는 스퀘이머스 셀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호르몬에 따라서 이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슈퍼피셜 셀들이 프리도미넌트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인터미디어트 셀들로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의 주기적인 변화, 배란 때는 그 임신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뮤커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은 이제 투명해지면서 이 점액이 많아지고 굉장히 끈끈한 점액이 나오게 됩니다. 임신 시에 나타나는 이제 자궁의 변화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임신이 되면은 자궁 경관이 선조직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삭이 될 때는 되기 전에 소량의 아주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소량의 출혈이 동반돼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포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호르몬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호르몬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있는 셀을 선택해서 호르몬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검체를 채취할 때는 질의 중간 3분의 1 부위를 선택하고요. 염증이나 자극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비교적 염증 셀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셀들을 개수를 세고 그 개수에 따라서 어떠한 셀들이 중간세포가 많은지 표재세포가 많은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염증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게 되고요. 또 가급적 단일하거나 아니면은 느슨한 평평상태세포의 군집이 좋죠. 그리고 연령이나 생리주기 이전 호르몬 검사력에 등의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세포학적 호르몬 평가를 하기 위해서 셀을 채취할 때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간격으로 한 달간 채취해서 정확도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호르몬 평가 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MI 인덱스 가장 많이 씁니다. MI 인덱스 머추레이션 인덱스인데 이거는 이제 평평상태 세포를 100개를 우리가
세서 그 100개 중에 이러한 셀들이 그 분포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자, 오른쪽에서부터 성숙도가 낮은 것들. 그래서 자, 여기가 표제세포, 여기는 중간세포, 방기저세포.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방기저세포, 중간세포, 표제세포. 제가 지금 잘못 반대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표제세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프트 투 레프트 하면은 아트로픽 패턴이고, 에스트로겐 패턴은 그 반대죠. 시프트 더 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 패턴은 가장 중간 세포들이 많은 거죠. MI 인덱스나 뭐 KPI 인덱스나 뭐 CI 인덱스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슈퍼피셜 셀들의 얼만큼 많이 분포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른 거는, 딴 거는 다 똑같고, 뭐 EI 인덱스, SCI 똑같은데, FCI 하고 CCI만 인터미디에이트 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기능을 여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는 기능, 그 난소의 그 호르몬 생산 기능이 이제 기능이 정지되면 우리가 그걸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50%의 여성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이제 폐경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경 직후나 직전의 변화는 그 난소에 존재하는 세포의 수가 급감하면서 뭐 질의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요. 이제 감수성이 둔화한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이 그런 호르몬이 방출이 돼도 이런 난소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예민하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포를 볼 때 젊은 사람들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것만 보는 게 아니라서 이런 모든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어브노멀 호르몬을 디스올더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메노리아가 있는,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어메노리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생리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선천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피츠처리 글랜드에 어떤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바리나 아니면 피츠처리 글랜드, 월경과 관계된 이런 그런 장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오바리안 디스펑션이나 아니면은 피츠처리 글랜드의 디스펑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츠토리나 사이로이드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 두알피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소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츠토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사이로이드에 이상이 있는 경우예요. 근데 피츠토리 글랜드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MI 인덱스가 지금 보시면은 에이트로피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100%가 다 100%가 다 성장 방기저 세포들로 나타나고요. 바바디는 포지티브입니다.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바바디는 포지티브를 나타내는데, 그 타입은 에이트로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에 있어서 티록신이 분비가 부족하면은 또
이런 그 외소증이 나타나면서 또 선천적인 무월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패턴은 MI 인덱스가 80대 2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를 보고 제가 바바디 이상이 있느냐,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이 사람이 여자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고, 또 MI 인덱스는 어떠냐, 요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상이 있어서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MI 인덱스는 어떤 거고, 바바디가 존재하느냐 그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바리에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터너 신드롬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경우는 바바디가 없습니다. 바바디가 없고 이 핵형도 45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MI 인덱스는 20대 인터미디에이트 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바리가 호르몬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때 이제 터너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선천적으로 어브노멀리티가 있는 경우인데 아예 유트러스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기 때문에 유트러스는 존재하지 않지만 염색체는 여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바디가 포지티브고요. 그리고 엔도메트리움이 그 위에 쉐이드가 안 돼 있어요. 덮여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보통의 그런 그 노멀 MI하고 같습니다. 자, 이제 너무너무 길었죠. 너무너무 길었는데 어떻게 또 문제를 내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들. 최병희 선생님, 김성훈 선생님, 또 오영재 선생님, 또 선유진 선생님, 조인호 선생님,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다들 뵙고, 예, 박주혁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